안녕하세요. 범죄 미스터리 채널에 오신 여러분 환영합니다. 오늘 우리가 다룰 이야기는 평범한 일상을 송두리째 뒤흔든 그리고 지금까지도 많은 이들의 가슴을 먹먹하게 만드는 비극적인 사건에 관한 것입니다. 이 사건은 단순한 살인사건을 넘어 인간의 집착과 배신이 어디까지 갈 수 있는지를 보여주며 대한민국 전역을 충격과 공포에 빠뜨렸습니다. 차가운 새벽 공기가 감돌던 어느 가을 아침이었습니다. 경기도 외곽의 조용한 마을, 탐스러운 사과가 붉게 익어가던 한 과수원에서 비명이 터져 나왔습니다. 평생을 성실하게 살아온 한 어머니가 자신의 전부였던 아들이 차가운 땅 위에서 싸늘한 시신으로 변해 있는 것을 발견한 것입니다. 범인은 누구일까요? 그리고 왜 결혼을 앞두고 행복한 꿈에 부풀어 있던 청년은 이토록 처참한 최후를 맞이해야 했을까요? 지금부터 그날의 진실을 추적해 보겠습니다. 사건 현장은 참혹했습니다. 평소 아들이 즐겨 찾던 과수원 나무 아래 그는 마치 잠든 듯 누워 있었지만 입가에는 거품이 일어 있었고 눈은 차마 감지 못한 상태였습니다. 주변에는 외상이나 심한 몸싸움의 흔적은 보이지 않았습니다. 다만 그의 손 근처에는 마시다 남은 정체불명의 음료수병 하나가 굴러다니고 있었습니다. 평화롭기만 했던 과수원은 순식간에 폴리스 라인이 쳐진 범죄 현장으로 변했습니다.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은 현장을 면밀히 조사하기 시작했습니다. 피해자는 이 마을에서 어머니와 단둘이 살던 30대 남성 김 씨였습니다. 그는 3년 전 결혼을 했었지만 아이가 생기지 않는 문제와 고부 갈등, 성격 차이 등으로 인해 1년 전 이혼한 상태였습니다. 이혼 후 힘든 시간을 보내던 그는 최근 새로운 인연을 만나 재혼을 준비하며 다시 삶의 활력을 찾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결혼식을 불과 몇 주 앞두고 이런 비극이 발생한 것입니다. 마을 사람들은 충격에 휩싸였습니다. 그 착한 총각이 도대체 누구한테 원한을 샀길래 라며 다들 말을 잇지 못했습니다. 어머니는 아들의 시신 곁에서 오열하며 울부짖었습니다. 어제까지만 해도 새 장가를 간다며 웃으며 집을 나섰던 아들이었습니다. 경찰은 현장에 남겨진 음료수병에 주목했습니다. 육안으로는 평범한 물이나 이온 음료처럼 보였지만 전문가들은 즉각 성분 분석을 의뢰했습니다. 누군가 의도적으로 독극물을 주입했을 가능성이 컸기 때문입니다. 이 사건의 가장 큰 의문점은 왜 하필 사과 과수원인가 하는 점이었습니다. 그곳은 김 씨가 평소 조용히 생각에 잠길 때 찾던 장소였지만 동시에 누군가를 몰래 만나기에 아주 적합한 은밀한 장소이기도 했습니다. 경찰은 피해자의 마지막 행적을 조사하던 중 그가 사망하기 직전 누군가와 긴밀하게 연락을 주고받았다는 사실을 확인했습니다. 그리고 그 연락의 주인공이 밝혀지자 수사팀은 술렁이기 시작했습니다. 그 주인공은 다름 아닌 1년 전 헤어진 전처 이 씨였습니다. 전처는 왜 재혼을 앞둔 전 남편을 이 외진 곳으로 불러냈을까요? 그리고 그들이 만난 그 짧은 시간 동안 도대체 무슨 일이 벌어졌던 것일까요? 단순히 마지막 인사를 나누기 위한 만남이었을까요? 아니면 치밀하게 계획된 복수의 서막이었을까요? 현장에 남겨진 낯선 물병은 침묵을 지키고 있었지만 그 안에 담긴 진실은 곧 잔혹한 실체를 드러내기 시작했습니다. 이 사건은 발생 직후 언론을 통해 보도되며 한국 사회에 엄청난 파장을 일으켰습니다. 사랑이 증오로 변했을 때 발생하는 끔찍한 결과물에 대해 사람들은 경악을 금치 못했습니다. 이제 우리는 이 비극이 시작된 며칠 전으로 시간을 돌려보려 합니다. 평범해 보였던 그들의 일상 속에 숨겨져 있던 균열과 서서히 다가오는 죽음의 그림자를 함께 따라가 보시죠. 과연 이 남자를 죽음으로 몰아넣은 진짜 범인은 누구이며 그 동기는 무엇이었을까요? 비극이 일어나기 불과 열흘 전 마을의 풍경은 그저 평화롭기만 했습니다. 피해자 김 씨는 새로 시작할 인생에 대한 기대감으로 분주한 나날을 보내고 있었죠. 한국 사회에서 재혼이라는 것은 단순히 두 사람이 다시 만나는 것 이상의 의미를 갖습니다. 주변의 따가운 시선을 견뎌내야 함은 물론 이전 결혼의 실패를 완벽히 씻어내야 한다는 무언의 압박이 존재하기 때문입니다.
김 씨는 이번만큼은 어머니를 실망시키지 않겠다고 다짐하며 결혼 준비에 박차를 가했습니다. 하지만 그가 행복해질수록 어두운 구석에서 그를 지켜보며 증오를 키워가던 눈동자가 있었습니다. 바로 1년 전 이혼한 전처 이 씨였습니다. 사실 두 사람의 이혼 과정은 매끄럽지 못했습니다. 한국의 전형적인 고부 갈등이 그 중심에 있었죠. 아이가 생기지 않는다는 이유로 시어머니의 은근한 구박을 견뎌야 했던 이 씨는 이혼 후에도 그 상처를 치유하지 못한 채 살아가고 있었습니다. 그녀에게 전 남편 김 씨는 자신을 지켜주지 못한 비겁한 사람이자 자신의 청춘을 앗아간 원망의 대상이었습니다. 그런 그가 이혼한 지 고작 1년 만에 버젓이 새 장가를 간다는 소식은 그녀의 남은 이성을 마비시키기에 충분했습니다. 이 무렵부터 이 씨의 SNS에는 기묘한 글들이 올라오기 시작했습니다. 직접적인 대상은 명시하지 않았지만 뿌린 대로 거두리라. 행복해 보이지 마라. 가증스러우니까. 같은 서늘한 문구들이 그녀의 타임라인을 채웠습니다. 그녀는 매일같이 전 남편과 예비 신부의 SNS를 염탐하며 그들의 행복한 일상을 확인했습니다. 예비 신부와 다정하게 찍은 사진, 새로 구한 신혼집의 가구들. 이 씨에게 그것은 축복이 아니라 자신을 향한 조롱처럼 느껴졌습니다. 한편 김 씨는 전처의 이런 심리 상태를 전혀 눈치채지 못했습니다. 그는 그저 이혼 과정에서 겪었던 감정 소모를 털어내고 이제야말로 진정한 가정을 꾸릴 수 있다는 희망에 부풀어 있었습니다. 하지만 마을 사람들 사이에서는 이상한 소문이 돌기 시작했습니다. 밤늦게 김 씨의 집 근처나 그가 자주 가는 과수원 주변에서 낯선 여자의 그림자를 봤다는 목격담이 흘러나온 것입니다. 하지만 김 씨는 그저 결혼을 앞두고 예민해진 탓이라 생각하며 대수롭지 않게 넘겼습니다. 한국 사회에서 결혼은 가문과 가문의 결합이라는 인식이 여전히 강합니다. 김 씨의 어머니 역시 아들의 재혼을 통해 집안의 명예를 회복하고 싶어 했습니다. 어머니는 아들에게 이번에는 절대 뒤를 돌아보지 마라. 과거의 인연은 깨끗이 정리해라. 라며 신신당부했습니다. 이런 어머니의 강한 기대는 김 씨에게 또 다른 형태의 심리적 압박으로 다가왔습니다. 그는 전처와 해결되지 않은 감정적 부채감을 억누른 채 오로지 앞만 보고 달려가고 있었습니다. 사건 일주일 전, 이 씨는 김 씨에게 처음으로 연락을 취했습니다. 아주 짧고 간결한 메시지였습니다. 할 말이 있어. 마지막으로 한 번만 만나줘. 김 씨는 갈등했습니다. 이제 곧 결혼인데 전처를 만나는 것이 옳은 일인지 고민이 깊었습니다. 하지만 그는 성격상 모질게 거절하지 못하는 사람이었습니다. 어쩌면 이 만남을 통해 전처와의 악연을 완전히 매듭지을 수 있을지도 모른다는 안일한 생각을 했을지도 모릅니다. 그것이 자신을 파멸로 이끄는 초대장이 될 줄은 꿈에도 모른 채 말입니다. 이 시기 이 씨의 행적을 보면 소름 끼치는 부분들이 발견됩니다. 그녀는 인터넷을 통해 흔적이 남지 않는 약물, 무색무취의 독성 물질 등을 검색한 기록이 나중에 확인되었습니다. 그녀는 이미 이성적인 판단을 내릴 수 있는 상태가 아니었습니다. 내가 불행한데 너만 행복할 수 없다는 뒤틀린 보상 심리가 그녀의 머릿속을 지배하고 있었습니다. 그녀는 치밀하게 계획을 세웠습니다. 가장 조용하고 누구의 방해도 받지 않으며 김 씨가 가장 안심할 수 있는 장소, 바로 그 과수원을 만남의 장소로 선택한 것입니다. 일상은 폭풍 전야처럼 고요했습니다. 김 씨의 집에는 새로 산 예복이 도착했고 어머니는 마을 잔치를 준비하며 들떠 있었습니다. 하지만 그 평화로운 풍경 뒤편에서 복수의 칼날은 이미 날카롭게 갈려 있었습니다. 이 씨는 자신의 가방 안에 작은 물병 하나를 챙겼습니다. 그 물병 안에는 그녀의 증오만큼이나 치명적인 독이 담겨 있었습니다. 이제 시간은 멈출 수 없는 비극을 향해 빠르게 흘러가고 있었습니다. 겉으로 보기에 김 씨는 재혼을 앞둔 평범한 30대 남성이었지만 그의 내면은 사실 오랜 시간 동안 서서히 무너져 내리고 있었습니다. 한국 사회에서 30대 남성으로 산다는 것은 끊임없는 비교와 증명의 연속입니다. 번듯한 직장,
안정적인 수입, 그리고 화목한 가정이라는 표준을 맞추지 못하면 나고자라는 낙인이 찍히기 쉬운 구조죠. 김 씨에게 첫 번째 결혼의 실패는 단순한 이별이 아니라 인생 전체의 오점이자 부모님께 불효를 저질렀다는 자책감으로 남았습니다. 그는 전형적인 K 장남의 무게를 견디고 있었습니다. 홀어머니를 모셔야 한다는 책임감, 그리고 이혼 후 동네 사람들의 수군거림을 온몸으로 받아내야 했던 어머니를 보며 그는 자신의 행복보다 어머니의 만족을 우선시했습니다. 재혼 역시 그에게는 순수한 사랑의 결실이기 이전에 엉망이 된 인생을 정상 궤도로 돌려놓아야 한다는 강박적인 숙제와도 같았습니다. SNS 속 친구들의 화려한 돌잔치 사진이나 행복한 가족여행 사진은 그에게 축하의 대상이 아닌 자신이 도달해야 할 멀고도 험한 목표 지점이었습니다. 김 씨가 자주 찾던 그 사과 과수원은 그에게 유일한 도피처였습니다. 도시의 숨 막히는 경쟁과 집안의 무거운 공기를 피해 흙냄새를 맡으며 홀로 시간을 보낼 수 있는 유일한 공간이었죠. 하지만 그 평화로운 공간조차도 사실은 그의 불안을 잠재우기엔 역부족이었습니다. 그는 밤마다 불면증에 시달리며 스마트폰을 뒤적였습니다. 혹시라도 전처가 자신을 비난하는 글을 올리지는 않았는지, 새로 시작하려는 결혼 생활에 방해가 될 만한 일은 없는지 끊임없이 불안해했습니다. 한국 사회에서 체면은 목숨만큼이나 중요하게 여겨집니다. 김 씨는 전처 이 씨와의 이혼 사유였던 불임 문제에 대해서도 극심한 스트레스를 받았습니다. 남성으로서의 자존감은 바닥을 쳤고 주변에서는 누구 잘못이냐는 식의 무례한 질문들이 쏟아졌습니다. 이런 사회적 시선은 그를 더욱 위축되게 만들었습니다. 그는 새로 만난 예비 신부에게만큼은 완벽한 남편이 되고 싶어 과도하게 무리하며 돈을 쓰고 최고의 결혼식을 준비하려 애썼습니다. 그것이 그가 생각한 사죄와 재기의 방식이었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이 씨와의 마지막 연락을 받은 날 그의 심장은 요동치기 시작했습니다. 그는 이 씨가 얼마나 상처받았는지, 그리고 한국 사회에서 이혼녀라는 타이틀을 달고 살아가는 것이 얼마나 고통스러운지 누구보다 잘 알고 있었습니다. 동병상련의 감정과 미안함, 그리고 혹시라도 그녀가 자신의 재혼을 방해하지 않을까 하는 두려움이 뒤섞였습니다. 그는 이 만남이 위험하다는 것을 본능적으로 느꼈을지도 모릅니다. 하지만 모든 것을 좋게 마무리 짓고 싶다는 한국적 선비 정신 혹은 우유부단함이 그를 사지로 몰아넣었습니다. 사건 당일, 그는 과수원으로 향하며 무슨 생각을 했을까요? 어쩌면 그는 전처에게 진심 어린 사과를 건네고 그녀 역시 자신을 용서해 주길 바랐을 것입니다. 우리 둘 다 힘들었잖아. 이제는 각자의 길에서 행복하자는 교과서적인 이별을 꿈꿨을 것입니다. 하지만 그가 마주한 것은 대화가 아닌 차가운 증오였습니다. 그는 끝까지 타인의 시선과 사회적 기대에 부응하려 노력했지만 정작 자신의 안전을 돌보는 데는 소홀했습니다. 김 씨의 죽음은 단순히 한 남자의 사망이 아닙니다. 그것은 한국 사회의 치열한 경쟁, 가족이라는 이름의 굴레, 그리고 이별조차 깔끔하게 허용하지 않는 집착의 문화가 만들어낸 비극적인 단면입니다. 그는 헬조선이라 불리는 이 가혹한 땅에서 끝까지 살아남아 평범한 행복을 거머쥐려 애썼던 우리 주변의 평범한 청년이었습니다. 이제 그 청년이 왜 차가운 과수원 바닥에서 생을 마감해야 했는지 그 배후에 숨겨진 기괴한 징후들을 하나씩 파헤쳐볼 시간입니다. 비극이 닥치기 며칠 전부터 김 씨 주변에는 설명하기 힘든 기이한 일들이 연이어 발생했습니다. 가장 먼저 이상함을 감지한 것은 김 씨의 예비 신부였습니다. 그녀는 모르는 번호로부터 정체불명의 메시지를 받기 시작했습니다. 메시지에는 아무런 텍스트도 없이 과거 김 씨와 전처 이 씨가 행복하게 웃고 있는 결혼 사진이나 연애 시절의 사진들이 담겨 있었습니다. 마치 누군가 너희의 행복은 가짜야 라고 속삭이는 듯한 소름 끼치는 방식이었습니다. 동시에 온라인 커뮤니티와 익명 게시판 내는
김 씨를 겨냥한 듯한 악의적인 비방글이 올라오기 시작했습니다. 겉으로는 착한 척하지만 속은 시커먼 남자가 재혼을 한다더라. 조강지처를 벌인 자의 최후가 궁금하다는 식의 구체적이고 자극적인 내용이었습니다. 특히 이 씨는 자신의 비공개 SNS 계정을 통해 마치 누군가의 죽음을 예고하는 듯한 디지털 장례식 분위기에 포스트를 올렸습니다. 검은 리본 사진과 함께 곧 모든 것이 멈출 시간이라는 짧은 글을 남겼죠. 하지만 지인들은 그저 이별의 아픔을 극복하지 못한 우울증의 발로라고만 생각했습니다. 사건 3일 전 마을 주민 중 한 명은 밤늦게 과수원 근처에서 기이한 광경을 목격했습니다. 비가 부슬부슬 내리는 밤이었음에도 불구하고 한 여성이 우산도 쓰지 않은 채 과수원 주위를 몇 바퀴나 빙빙 돌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녀는 무언가를 중얼거리며 나무들 사이에 하얀 가루 같은 것을 뿌리고 다녔다고 합니다. 나중에 밝혀진 사실이지만 그것은 소금과 쌀이었습니다. 한국의 무속신앙에서 원한을 갚거나 애군을 쫓을 때 사용하는 행위였죠. 이 씨는 이미 이성적인 복수를 넘어 주술적이고 광기 어린 집착에 사로잡혀 있었습니다. 김 씨 역시 죽기 직전 친구에게 이상한 말을 남겼습니다. 누가 계속 나를 지켜보고 있는 것 같아. 집 앞 골목을 지날 때마다 시선이 느껴져. 그는 스토킹의 공포를 느끼고 있었지만 결혼을 앞둔 시점에서 일을 크게 만들고 싶지 않아 경찰에 신고하지 않았습니다. 대신 그는 전처와의 만남을 통해 이 모든 상황을 끝내고 싶어 했습니다. 그는 이 씨가 보낸 마지막으로 얼굴 보고 그동안의 오해를 풀자. 네가 좋아하는 음료수 사 갈게 라는 다정한 메시지에 완전히 방심하고 말았습니다. 더욱 기괴한 것은 사건 전날 이 씨가 진행한 짧은 라이브 방송이었습니다. 얼굴을 가린 채 어두운 방 안에서 진행된 방송에서 그녀는 흐느끼며 말했습니다. 사람들은 참 불공평해. 누구는 죽을 것 같은데 누구는 다시 시작한다고 웃고 있어. 내일이면 다 공평해질 거야. 이 방송을 본 사람은 단 몇 명뿐이었고 그들 역시 그녀의 극단적인 선택을 걱정했을 뿐 타인을 해칠 것이라고는 상상하지 못했습니다. 사건 당일 아침 김 씨의 휴대전화에는 의문의 알람이 하나 설정되어 있었습니다. 과수원, 마지막 정리라는 문구였습니다. 그는 그것이 관계의 정리를 의미한다고 믿었겠지만 운명은 그를 생애 정리로 이끌고 있었습니다. 현장 부근의 CCTV에는 그날 오후 모자를 깊게 눌러 쓴 한 여성이 커다란 가방을 메고 과수원 방향으로 걸어가는 모습이 포착되었습니다. 그녀의 손에는 편의점에서 산 듯한 비닐봉지가 들려 있었고 그 안에는 나중에 발견될 그 치명적인 물병이 들어 있었습니다. 사회적 압박과 개인의 집착이 뒤섞여 만들어진 이 기괴한 전조들은 결국 하나의 점으로 모이고 있었습니다. 모든 징후가 비극을 가리키고 있었음에도 주변의 무관심과 김 씨의 선의는 그 신호들을 놓치고 말았습니다. 이제 과수원의 붉은 사과들이 지켜보는 가운데 돌아올 수 없는 강을 건너는 만남이 시작되려 하고 있었습니다. 마침내 사건 당일 오후 사과 과수원의 공기는 기묘할 정도로 고요했습니다. 김 씨는 약속 장소에 조금 일찍 도착해 초조하게 발을 굴렀습니다. 그의 머릿속은 복잡했습니다. 전처 이 씨에게 줄 약간의 위로금과 진심 어린 사과가 담긴 편지를 주머니에 넣고 있었죠. 그는 이것이 자신이 할 수 있는 최선의 뒷정리라고 믿었습니다. 한국 사회에서 이혼한 남자가 재혼할 때 전처에게 일종의 보상을 함으로써 도덕적 책임을 다했다는 위안을 얻으려는 심리였습니다. 하지만 잠시 후 나타난 이 씨의 모습은 김 씨의 예상과는 완전히 달랐습니다. 그녀는 평소와 다름없이 차분하고 심지어 화사한 옷차림을 하고 나타났습니다. 그녀는 미소를 지으며 오랜만이야. 오빠, 여기까지 오게 해서 미안해라며 다정하게 말을 건넸습니다. 그 모습에 김 씨는 경계심을 완전히 풀었습니다. 이 씨는 교묘했습니다. 그녀는 지난 1년 동안 자신이 얼마나 힘들었는지, 고부 갈등 때문에 얼마나 밤잠을 설쳤는지 나직한 목소리로 이야기하며 김 씨의 죄책감을 자극했습니다.
갈등은 대화가 깊어질수록 서서히 고개를 들었습니다. 이 씨는 김 씨가 준비한 위로금 봉투를 보자마자 차갑게 변했습니다. 돈으로 내 청춘을 사겠다는 거야? 어머님이 시키셨니? 라며 나를 세웠습니다. 한국적 드라마에서 흔히 볼 수 있는 돈으로 해결하려는 가해자와 상처받은 피해자의 구도가 과수원 한복판에서 재현된 것입니다. 이 씨에게 돈은 더 이상 중요하지 않았습니다. 그녀가 원하는 것은 김 씨가 자신과 똑같은, 아니 그 이상의 고통을 느끼는 것이었습니다. 이 씨는 가방에서 미리 준비한 음료수 2병을 꺼냈습니다. 하나는 자신이 마시고 다른 하나는 김 씨에게 건넸습니다. 오빠, 우리 싸우지 말자. 이제 정말 마지막인데 예전에 우리 같이 사과 따러 다니던 때 생각나? 그때처럼 시원하게 이거 마시고 화해하자. 그녀의 목소리는 너무나 부드러웠고 김 씨는 목이 타던 채 아무런 의심 없이 병뚜껑을 돌렸습니다. 그 물병 속에는 그녀가 며칠 밤을 새우며 연구하고 준비한 치명적인 독극물이 섞여 있었습니다. 여기서 주목할 점은 이 씨의 심리 상태입니다. 그녀는 김 씨를 죽임으로써 그의 새 가정을 파괴하는 것뿐만 아니라 자신을 구박했던 시어머니에게 가장 잔혹한 복수를 하고자 했습니다. 대를 이어야 한다는 강박이 강한 한국의 어머니에게 아들의 죽음은 세상에서 가장 큰 형벌임을 그녀는 잘 알고 있었습니다. 당신이 아끼던 아들이 내가 준 물을 마시고 죽어가는 걸 평생 지켜봐라 는 뒤틀린 복수심이 그 작은 물병 하나에 응축되어 있었던 것입니다. 김 씨가 음료를 한 모금 크게 들이키는 순간 이 씨의 눈빛은 섬뜩하게 변했습니다. 그녀는 김 씨가 고통스러워하며 목을 움켜쥐는 모습을 아주 가까이에서 지켜보았습니다. 그는 당황하며 도움을 요청하려 했지만 독기운은 순식간에 그의 신경을 마비시켰습니다. 그는 쓰러지면서도 이 씨를 바라보았고 이 씨는 차가운 미소를 지으며 낮게 읊조렸습니다. 오빠, 거기선 혼자 행복하지 마. 내가 곧 따라갈게. 하지만 그것은 거짓이었습니다. 그녀는 죽을 생각이 전혀 없었습니다. 사건 현장에는 김 씨가 쓰러진 채 남겨졌고 이 씨는 현장을 정리하기 시작했습니다. 자신의 지문이 묻은 병은 챙기고 김 씨의 손 근처에는 미리 준비해온 성분이 다른 또 다른 물병을 놓아두어 자살이나 사고사로 위장하려 했습니다. 그녀는 이 모든 과정을 마치 연극의 한 장면처럼 치밀하게 연기했습니다. 돈, 명예, 가족애가 뒤섞인 한국 사회의 욕망이 한 남자의 목숨을 앗아가는 순간이었습니다. 이제 과수원에는 붉은 사과 향기 대신 죽음의 냄새가 진동하기 시작했습니다. 이 씨는 태연하게 과수원을 빠져나와 평소처럼 버스를 타고 집으로 향했습니다. 그녀의 가방 안에는 김 씨가 마지막으로 남긴 피 묻은 편지가 들어 있었습니다. 증오는 목적을 달성한 듯 보였지만 진정한 비극은 이제부터 시작이었습니다. 김 씨가 과수원에서 쓰러진 그 시각, 마을은 여전히 평온했습니다. 하지만 그 평온함은 곧 들이닥칠 폭풍 전에 폭발적인 에너지를 품고 있었습니다. 이 사건이 단순한 살인사건을 넘어 한국 사회에 큰 파장을 일으킨 이유는 이 비극의 기저에 흐르는 사회적 압박 때문이었습니다. 한국 사회에서 실패한 결혼을 바라보는 냉혹한 시선, 그리고 재혼을 통해 그 실패를 만회해야만 한다는 강박관념이 김 씨를 사지로 몰아넣었고 반대로 이 씨를 괴물로 만들었습니다. 사건 현장에서 발견된 김 씨의 시신은 단순한 죽음 그 이상의 의미를 던졌습니다. 경찰 조사 결과 김 씨가 마신 음료에 들어있던 독극물은 시중에서 구하기 힘든 치명적인 화학 물질이었습니다. 이는 이 씨가 우발적으로 범행을 저지른 것이 아니라 아주 오랜 시간 동안 치밀하게 준비해왔음을 증명했습니다. 한국의 치열한 경쟁 사회에서 살아남기 위해 정보 검색 능력을 키워온 그녀가 그 능력을 사람을 죽이는 데 사용했다는 사실은 대중에게 큰 충격을 안겼습니다. 특히 이 사건은 온라인 공간에서 이른바 젠더 갈등과 가족 해체라는 민감한 주제와 맞물리며 폭발적인 관심을 받았습니다. 누군가는 오죽했으면 전처가 저런 선택을 했겠느냐며 과거의 고부 갈등과 가부장적인 한국 가정 문화를 비판했고 또 다른 이들은
어떤 이유로도 살인은 정당화될 수 없다며 이 씨의 잔혹성을 규탄했습니다. 사람들의 키보드 위에서 이 비극은 하나의 콘텐츠처럼 소비되기 시작했고 이는 유가족들에게 2차 가해로 돌아왔습니다. 사건 당일 저녁 아들의 시신을 처음 발견한 어머니의 절규는 과수원 전체를 울렸습니다. 한국의 부모들에게 자식의 죽음은 참척, 찬치이라 하여 세상에서 가장 큰 슬픔으로 여겨집니다. 아들이 재혼을 통해 새 삶을 살기를 누구보다 바랐던 어머니에게 이 죽음은 자신의 삶 전체가 부정당하는 것과 같았습니다. 어머니는 아들이 마지막으로 움켜쥐고 있던 흙을 한 줌 쥐고 실성한 듯 웃다가 울기를 반복했습니다. 그 모습은 지켜보던 경찰들조차 고개를 돌리게 만들 정도로 처절했습니다. 이 씨가 범행 직후 보여준 행동 또한 소름 끼치는 지점이었습니다. 그녀는 범행 현장을 떠나 곧바로 평소 자신이 다니던 교회로 향했습니다. 그곳에서 그녀는 마치 아무 일도 없었다는 듯 기도를 올렸습니다. 자신의 죄를 씻기 위한 기도가 아니라 자신의 복수가 성공했음을 감사하는 듯한 기이한 모습이었습니다. 이는 현대 한국 사회의 단절된 인간관계와 파편화된 양심을 보여주는 상징적인 장면이었습니다. 경찰은 현장 근처의 CCTV와 김 씨의 통화 기록을 토대로 이 씨를 유력한 용의자로 특정했습니다. 하지만 이 씨는 체포되는 순간까지도 태연했습니다. 그녀는 오히려 경찰관들에게 그 사람이 정말 죽었나요? 저는 그저 대화만 하고 헤어졌는데요. 라며 능청스럽게 연기를 했습니다. 그녀의 이런 대담함은 전문가들조차 혀를 내두를 정도의 사이코패스적 성향을 보여주었습니다. 이 사건의 정점은 이 씨의 집에서 발견된 일기장이었습니다. 일기장에는 김 씨와 그 가족을 향한 저주가 수백 페이지에 걸쳐 빼곡히 적혀 있었습니다. 그들이 흘리는 눈물이 내 피가 되고 살이 될 것이다 라는 식의 글귀들은 한 인간의 영혼이 사회적 무관심과 개인적 상처 속에서 어떻게 괴물로 변해가는지를 적나라하게 보여주었습니다. 이것은 단순히 개인의 일탈이 아닌 한국 사회가 앓고 있는 깊은 병을 상징하는 비명이기도 하나 했습니다. 과수원의 사과는 여전히 붉게 익어가고 있었지만 그 아래에서 벌어진 인간의 잔혹극은 멈추지 않았습니다. 이제 범인이 드러났고 그녀의 치밀한 연극도 막을 내릴 준비를 하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그녀가 남긴 상처와 사회적 파장은 이제 막 시작된 셈이었습니다. 범행을 마친 이 씨의 행보는 가히 충격적이었습니다. 과수원에서 한 남자의 생명을 앗아간 직후라고는 믿기지 않을 만큼 그녀의 일상은 지나치게 평온했습니다. 이것은 현대 한국 사회에서 범죄자들이 대중의 눈과 경찰의 수사망을 피하기 위해 얼마나 영악하게 정상성을 연기하는지를 잘 보여주는 사례였습니다. 그녀는 집으로 돌아가는 길에 대형마트에 들러 식재료를 사고 포인트 적립까지 챙기는 치밀함을 보였습니다. 자신의 위치 정보를 기록으로 남겨 사건 시간대에 일상적인 활동을 하고 있었다는 알리바이를 만들기 위함이었습니다. 그녀는 집에 도착하자마자 가장 먼저 김 씨와 주고받았던 메시지 중 자신에게 불리한 내용들을 선별적으로 삭제했습니다. 그러고는 오히려 자신이 피해자인 김 씨의 휴대전화로 왜 약속 장소에 나오지 않느냐, 기다리다 그냥 간다는 식의 메시지를 여러 통 보냈습니다. 이미 숨이 끊어진 사람에게 보낸 이 가식적인 메시지들은 나중에 수사관들이 그녀의 휴대전화를 디지털 포렌식 했을 때 발견된 가장 소름 끼치는 증거 중 하나였습니다. 이 씨의 은폐 시도는 여기서 그치지 않았습니다. 그녀는 평소 활동하던 온라인 커뮤니티에 전 남편이 결혼한다는 소식을 들으니 마음이 착잡하다. 하지만 진심으로 행복하길 빌어주기로 했다는 글을 올렸습니다. 이 글은 순식간에 수많은 위로 댓글을 받았고 그녀는 졸지에 과거를 극복하고 전 남편의 행복을 빌어주는 대인배로 포장되었습니다. 대중의 동정심을 방패막이 삼아 자신의 범행을 감추려 한 것입니다. 더욱 기괴한 것은 그녀가 김 씨의 장례식장에 나타났다는 사실입니다. 그녀는 검은 옷을 입고 나타나 누구보다 서럽게 오열했습니다. 김 씨의 어머니 손을 잡고 어머니 어쩌다가 이런 일이 생겼나요? 라며 통곡하는 그녀의 모습에
현장에 있던 친척들조차 그녀를 의심하지 못했습니다. 오히려 비록 이혼은 했지만 정이 남아있나 보다 라며 그녀를 다독였습니다. 범인이 피해자의 가장 가까운 곳에서 슬픔을 연기하는 이 광경은 인간의 가식과 위선이 도달할 수 있는 극단을 보여주었습니다. 하지만 그녀가 간과한 것이 있었습니다. 바로 한국 경찰의 고도로 발달한 과학 수사 역량과 촘촘한 CCTV 만기였습니다. 그녀는 대중교통을 이용하며 변장을 했다고 생각했지만 통합관제센터의 지능형 CCTV는 그녀의 걸음걸이와 체형을 분석해 동선을 역추적하고 있었습니다. 또한 그녀가 버린 물병에서 발견된 미세한 성분과 그녀의 집 쓰레기통에서 발견된 화학약품 용기가 일치한다는 사실이 국립과학수사연구원의 분석을 통해 밝혀졌습니다. 경찰이 그녀를 체포하기 위해 집을 덮쳤을 때 그녀는 태연하게 요리를 하고 있었습니다. 수사관이 영장을 제시하자 그녀는 오히려 지금 뭐 하시는 거냐? 무고한 사람을 잡아가면 가만두지 않겠다며 고함을 쳤습니다. 인권과 적법 절차를 따지는 그녀의 당당한 태도 뒤에는 자신이 완벽하게 증거를 인멸했다는 근거 없는 자신감이 깔려 있었습니다. 이 씨의 이런 태연한 일상은 한국 사회에 큰 경종을 울렸습니다. 우리 곁에서 웃고 떠드는 이웃이 혹은 다정한 목소리로 위로를 건네던 지인이 사실은 차가운 살해를 품은 범죄자일 수 있다는 사실에 사람들은 공포를 느꼈습니다. 그녀는 단순히 증거를 감춘 것이 아니라 자신의 인격 자체를 감추고 사회 속에 스며들어 있었던 것입니다. 이제 그녀가 쓴 가면이 하나둘씩 벗겨지며 숨겨진 진실이 세상 밖으로 나올 준비를 하고 있었습니다. 이 씨의 범행이 세상에 드러나며 대중이 가장 의아해했던 점은 왜 굳이 살인이라는 극단적인 선택을 했는가였습니다. 단순히 미련이 남았다면 재결합을 요구하거나 괴롭히고 싶었다면 파혼을 유도하는 선에서 그칠 수도 있었을 것입니다. 하지만 범죄 심리 전문가들은 이 씨의 내면에 자리 잡은 자기애적 손상과 보상 심리에 주목했습니다. 그녀에게 김 씨의 죽음은 단순한 복수가 아니라 자신이 입은 상처를 치유하기 위한 유일한 의식과도 같았습니다. 이 씨는 한국 사회의 치열한 경쟁 속에서 늘 승리자여야 한다는 압박을 받으며 자라왔습니다. 그런 그녀에게 이혼은 인생 첫 번째의 거대한 패배였습니다. 특히 한국 사회에서 여성이 겪는 이혼 후의 낙인, 그리고 아이가 없다는 이유로 시댁에서 받았던 모멸감은 그녀의 자존감을 완전히 바닥나게 했습니다. 그녀는 자신이 불행해진 원인이 전적으로 김 씨와 그의 가족에게 있다고 믿었습니다. 자아 성찰이 결여된 채 타인에게 책임을 전가하는 전형적인 투사 기법이 작동한 것입니다. 그녀의 심리를 지배한 것은 나는 이렇게 망가졌는데 너는 어떻게 다시 시작할 수 있니? 라는 질문이었습니다. 김 씨의 재혼 소식은 그녀에게 단순한 질투를 넘어선 실존적 위협이었습니다. 전 남편이 행복해지는 순간 자신의 이혼과 고통은 실패한 과거로 확정되어 버리기 때문입니다. 그녀는 김 씨를 죽임으로써 그의 행복한 미래를 영원히 박제하고 자신만이 느끼는 고통의 무게를 그와 그의 가족에게 공평하게 나누어 주려 했습니다. 여기서 소름 끼치는 점은 그녀의 확증 편향입니다. 그녀는 범행을 준비하며 자신이 정의를 실현하고 있다고 믿었습니다. 나쁜 짓을 한 사람은 벌을 받아야 한다는 명분 아래 스스로를 심판자로 격상시킨 것입니다. 그녀가 범행 전 무속 신앙에 집착하거나 온라인에 저주의 글을 올린 행위는 자신의 범죄를 정당화하기 위한 심리적 방어 기제였습니다. 그녀는 피해자를 인간이 아닌 제거해야 할 악의로 규정함으로써 살인에 대한 죄책감을 덜어냈습니다. 또한 이 씨는 대리복수의 쾌감을 노렸습니다. 김 씨를 직접 죽임으로써 그를 아끼던 시어머니가 겪을 평생의 고통을 설계한 것입니다. 한국 사회에서 아들은 어머니의 분신과도 같습니다. 이 씨는 아들을 잃은 어머니의 삶이 곧 지옥이 될 것임을 정확히 꿰뚫고 있었습니다. 그녀에게 살인은 한 명의 생명을 끊는 행위를 넘어 한 가문의 기둥을 뽑고 그들의 영혼을 영원히 고문하려는 치밀한 심리전이었습니다.
전문가들은 이 씨가 보여준 태어남이 고도의 연기가 아닌 실제 그녀의 심리적 괴리에서 나온 것이라고 분석합니다. 그녀는 자신이 저지른 끔찍한 일과 자신의 일상을 완전히 분리하는 데 성공했습니다. 그는 죽어야 했고 나는 살아야 한다는 극단적인 이기심이 공존한 것입니다. 이는 현대 사회가 만들어낸 또 다른 형태의 소시오패스적 성향으로 타인의 고통에 전혀 공감하지 못하면서 자신의 권리와 안위에는 극도로 예민한 모습을 보입니다. 결국 이 씨는 김 씨를 죽임으로써 자신도 함께 파멸의 길로 들어섰습니다. 하지만 그녀는 체포된 후에도 후회하지 않는다는 말을 남겼습니다. 적어도 그 남자가 다른 여자와 웃으며 사는 꼴은 안 보게 되었으니까 라는 그녀의 말은 사랑이 뒤틀렸을 때 얼마나 추악한 괴물이 될 수 있는지를 여실히 보여주었습니다. 그녀는 모든 것을 파괴함으로써 비로소 자신의 마음이 평온해졌다고 믿는 가장 슬프고도 잔인한 착각 속에 갇혀 있었습니다. 사건 초기, 이 씨가 쳐놓은 알리바이의 그물은 꽤 촘촘해 보였습니다. 그녀는 김 씨에게 보낸 가짜 메시지들과 평소와 다름없는 일상적인 행적들을 내세워 수사망을 피해가려 했습니다. 하지만 대한민국 경찰의 강력반 수사팀은 결코 만만한 상대가 아니었습니다. 수사팀은 김 씨의 위장에서 발견된 독극물 성분이 일반적인 농약이 아닌 특정 실험실이나 전문 업체에서만 취급하는 고위험 화학 물질이라는 점에 주목했습니다. 경찰은 이 씨의 최근 6개월간의 카드 결제 내역과 인터넷 접속 기록을 낱낱이 파헤치기 시작했습니다. 그 결과 그녀가 가명으로 해외 직구 사이트를 통해 해당 화학 물질을 구입하려 시도했던 정황과 독성 치사량, 흔적 안 남는 살해 방법 등을 수백 번 검색한 기록을 찾아냈습니다. 그녀가 완벽하다고 믿었던 디지털 발자국들이 오히려 그녀의 목을 죄는 가장 강력한 증거가 된 것입니다. 결정적인 증거는 예상치 못한 곳에서 터져 나왔습니다. 바로 과수원 인근에 설치된 농가용 블랙박스였습니다. 이 씨는 큰 길의 CCTV, 위치는 파악하고 피해 다녔지만 한 농가에서 도난 방지를 위해 사과나무 깊숙한 곳에 설치해둔 작은 블랙박스의 존재는 알지 못했습니다. 그 영상에는 이 씨가 김 씨에게 문제의 물병을 건네는 장면과 그가 고통스럽게 쓰러진 후 이 씨가 김 씨의 주머니에서 무언가를 꺼내 확인하고 차갑게 돌아서는 모습이 고스란히 담겨 있었습니다. 경찰은 이 영상을 확보한 즉시 이 씨를 긴급 체포했습니다. 취조실에 앉은 이 씨는 처음에는 모르는 일이다, 증거를 조작한 것 아니냐며 강력하게 부인했습니다. 하지만 수사관이 블랙박스 영상을 화면에 띄우는 순간 그녀의 얼굴은 순식간에 창백해졌습니다. 한참 동안 침묵을 지키던 그녀는 갑자기 히스테릭하게 웃음을 터뜨리며 본색을 드러냈습니다. 그 남자가 죽은 게 그렇게 큰 죄인가요? 내 인생을 망친 건 그 남자와 그 집구석인데 라며 소리를 지르기 시작한 것입니다. 그녀의 자백은 가히 충격적이었습니다. 그녀는 단순히 김 씨를 죽이는 것에 그치지 않고 그가 마실 음료에 독을 타면서 그가 가장 좋아하던 사과향 시럽을 섞었다고 말했습니다. 죽는 순간까지 자신이 가장 좋아하던 향기를 맡으며 배신감 속에 죽어가길 바랐다는 것입니다. 또한 김 씨가 쓰러진 후 그의 주머니에서 꺼낸 것은 그가 재혼할 여자에게 주려 했던 결혼 반지였다는 사실도 밝혀졌습니다. 그녀는 그 반지를 근처 가을에 던져버리며 너희의 약속도 여기까지야 라고 속삭였다고 진술했습니다. 수사 과정에서 드러난 이 씨의 실체는 전형적인 가면을 쓴 약탈자였습니다. 그녀는 주변 지인들에게는 늘 희생적이고 착한 사람으로 각인되어 있었지만 실제로는 자신의 욕망을 위해서라면 타인의 생명조차 도구로 여기는 냉혈한이었습니다. 그녀는 현장 검증에서도 전혀 반성하는 기색 없이 햇살이 너무 뜨겁다며 자신의 피부를 걱정하는 태도를 보여 동행한 경찰관들을 경악게 했습니다. 이제 모든 퍼즐 조각이 맞춰졌습니다. 사랑이라는 이름으로 포장되었던 집착, 가족이라는 이름 뒤에 숨겨진 폭력성, 그리고
한 남자의 소박한 행복을 송두리째 앗아간 잔혹한 복수극의 실체가 세상에 완전히 노출되었습니다. 대중은 그녀의 평범한 얼굴 뒤에 숨겨진 악마 같은 본성의 치를 떨었습니다. 이제 남은 것은 사법부의 심판과 이 비극이 우리 사회에 남긴 무거운 숙제들 뿐이었습니다. 재판장에 들어선 이 씨의 모습은 끝까지 당당했습니다. 그녀는 최후 진술에서도 자신은 피해자였으며 사회와 그 가족이 자신을 살인자로 만들었다는 궤변을 늘어놓았습니다. 하지만 대한민국 사법부의 판단은 단호했습니다. 재판부는 이 사건을 인간의 존엄성을 짓밟은 침이라고 계획적인 잔혹 범죄로 규정했습니다. 특히 피해자의 재혼을 시기하여 생명을 앗아간 점, 유가족에게 씻을 수 없는 고통을 준 점, 그리고 범행 후에도 반성 없이 알리바이를 조작한 점을 들어 이 씨에게 무기징역을 선고했습니다. 이 판결은 당시 한국 사회에 큰 화제가 되었습니다. 단순히 한 살인범의 처벌을 넘어 스토킹 처벌법의 강화와 이별 범죄에 대한 사회적 경각심을 불러일으키는 계기가 되었습니다. 대중은 더 이상 사랑이라는 이름으로 행해지는 폭력을 용납하지 않겠다는 목소리를 높였습니다. 온라인상에서는 피해자 김 씨를 추모하는 물결이 일었고 다시는 이런 비극이 반복되지 않도록 법적, 제도적 장치를 보완해야 한다는 논의가 활발해졌습니다. 사건이 마무리된 후 사과 과수원은 주인 잃은 나무들만이 자리를 지키고 있습니다. 아들을 잃은 어머니는 매일 아침 아들이 쓰러졌던 그 자리를 찾아가 땅을 어루만집니다. 여기 사과가 이렇게 예쁘게 익었는데 너는 왜 말이 없니? 어머니의 나직한 읊조림은 바람을 타고 과수원 가득 울려 퍼집니다. 한 사람의 뒤틀린 집착이 남긴 상처는 시간이 흘러도 아물지 않는 깊은 흉터가 되어 한 가족의 삶을 송두리째 앗아갔습니다. 이 사건은 우리에게 중요한 질문을 던집니다. 진정한 사랑이란 무엇일까요? 그리고 우리는 타인의 행복을 대하는 성숙한 자세를 갖추고 있을까요? 경쟁과 비교가 일상이 된 헬조선의 그늘 아래서 우리는 어쩌면 누군가의 성공과 행복을 진심으로 축하해주는 법을 잊어가고 있는지도 모릅니다. 이 씨의 범죄는 개인의 일탈인 동시에 우리 사회가 앓고 있는 고독과 증오라는 질병의 단면이기도 했습니다. 오늘 준비한 이야기는 여기까지입니다. 사과 과수원의 비극은 차가운 감옥 창살 뒤로 숨어들었지만 우리가 이 사건을 기억해야 하는 이유는 분명합니다. 인간에 대한 최소한의 예의와 존중이 사라진 곳에서는 언제든 제2, 제3의 비극이 일어날 수 있기 때문입니다. 피해자 김 씨의 명복을 빌며 남겨진 유가족들이 언젠가는 평안을 되찾기를 진심으로 기원합니다. 오늘 영상이 여러분께 깊은 울림과 생각할 거리를 주었다면 좋겠습니다. 여러분은 이 사건을 보며 어떤 생각이 드셨나요? 댓글로 여러분의 소중한 의견을 남겨주세요. 이런 안타까운 사건들이 더 이상 발생하지 않는 사회가 되기를 바랍니다. 영상이 유익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그리고 알림 설정까지 부탁드립니다. 여러분의 클릭 한 번이 미스터리한 진실을 파헤치는 저희 채널에 큰 힘이 됩니다.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다음 시간에 더 깊이 있는 이야기로 찾아뵙겠습니다.